현재 지구상에 생존해 있는 인류는 호모사피엔스이며 약 20만 년 동안 존재했다. 그러나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한 인간종은 아니었다. 네안데르탈인, 하이델베르크인, 호모 에렉투스 등도 호모사피엔스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인류였다. 그러나 호모사피엔스만이 지금까지 생존한 인류이며 먹이사슬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 사피엔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 육체적으로 가장 강한 인간종도 아니었다. 가령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추위에 강했고 육체적으로도 튼튼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결국 멸종의 길을 가게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1대1로 맞짱을 뜨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형 동물의 멸종이 호모사피엔스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약 150만 년 전부터 호주에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는 대형 디플토도는 10차례가 넘는 빙하기에도 살아남았으나 사피엔스가 호주 대륙에 정착하자마자 4만 5천 년 전 사양길을 걷게 된다. 이 시기에 대형 디플토돈뿐 아니라 호주 대형 동물군의 90% 이상이 이 시기에 사라졌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머드도 동일한 운명을 맞았다. 매머드는 지난 수백만 년간 북반구 대부분 지역에서 번성했지만 호모사피엔스가 시베리아를 통해 북미로 퍼져나가자 매머드들은 계속 후퇴하다가 약 4천년 전 지구상에서 단 한 마리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의 추정에 따르면 그 짧은 기간 동안 북미에서 대형 동물 47속 중 34속이 사라졌다. 그리고 기원전 만년이 되자 인류는 미대륙 최남단인 띠에라델푸에고 제도까지 정착했고 남미에선 대형 동물 60속 중 50속이 사라졌다. 3천만 년 넘게 번성하던 검지고양이, 대형 땅늘보, 대형 사자, 미국 토종의 말과 낙타, 대형 설치류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그들의 멸종 시기를 연구하면 인류가 그 지역에 이주해온 시기와 딱 맞아떨어진다. 사피엔스가 그 대형 동물을 죽였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형 동물 한 마리만 잡아도 엄청난 양의 고기와 맛있는 지방, 따뜻한 모피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다른 소형 동물보다 사냥 타깃이 될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피엔스들은 본인보다 더 강한 다른 인류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절대 적수가 되지 않는 대형 동물까지 사냥하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까? 더 나아가 어떻게 사피엔스들이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사피엔스의 성공 비결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사피엔스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협력에 있었다. 호모사피엔스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었는데 사회적 협력은 사피엔스의 생존과 번식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원시 사피엔스의 협력 방식은 1차원적이었고 매우 단순했다. 단순히 무리 내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러한 사회적 관계를 주제로 대화하는 정도였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가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지, 누가 정직하고 누가 속이는지를 아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관심사를 주제로 그들은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수다를 떨 수 있었고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획득되었다. 이런 정보를 토대로 작은 무리에서 더 큰 무리로 확대될 수 있었다. 이 이론을 뒷담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장난처럼 들리겠지만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무수히 많다. 쉽게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의사소통의 대다수가 남 얘기이다. 선생님이든 직장 상사든 다른 친구든 공통의 적을 만들어서 그들을 뒷담화하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 쉬운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또한 이메일이든 전화든 신문 칼럼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의 언어가 뒷담화와 사교를 목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뒷담으로 형성되는 인간관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뒷담화로 결석할 수 있는 집단의 자연적 규모는 약 150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150명이 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알고 지내며 효과적으로 뒷담화를 나눌 수 있는 보통 사람은 거의 없다. 쉽게 말해 150명이 넘는 사람과 교류를 하면 친구의 근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생겨서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누구랑 친한지 파악하는데 오해가 생기고 실수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150명이라는 임계치는 오늘날 인간으로 이루어진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회 공동체, 회사, 군대 등 모든 조직이 규모가 작다면 뒷담과 친밀한 관계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조직의 규모가 150명이라는 임계치를 넘는 순간 이런 방식으로 조직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를 중소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게 된다. 원시 사피엔스들도 이와 동일한 문제를 겪었다. 150명이라는 숫자로는 세상을 정복하기에는 너무 작은 숫자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궈놓은 도시, 국가를 보더라도 수천, 수만 명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고 임계치를 넘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것들이다. 그렇다면 사피엔스는 어떻게 150명이라는 이 결정적 임계치를 넘어 마침내 지구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사피엔스를 다른 동물들과 진정으로 구별시키는 특이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직접 보고 만지고 냄새 맡은 것 외에 추상적인 것, 허구적인 것,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사피엔스뿐이었다. 예컨대 조심해 사자야 라는 정보 전달은 이전에 많은 동물과 인간 정도 가능했다. 반면 사피엔스만이 사자는 우리 종족의 소령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오직 호모사피엔스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원숭이를 설득하여 지금 바나나를 한 개 주면 죽은 뒤 원숭이 천국에서 무한한 바나나를 갖게 될 거라 설득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허구를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 허구를 잘못 믿었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은가? 또한 존재하지도 않은 수호령에게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짐승을 사냥하거나 열매나 따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하지만 허구를 믿는 능력 덕분에 사피엔스는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상상의 대상은 무수히 많았다. 종교적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는 성경, 호주 원주민의 드림타임, 신화, 그리고 현대 국가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까지 이 모든 것이 사피엔스들이 상상하고 서로 공유한 허구였다. 이런 허구적 이야기를 믿고 공통의 신화를 짜냄으로써 사피엔스는 유연하게 협력하는 유례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조상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다양한 추상적 개념들에 둘러싸여 살았다.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 날짜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이라고 정의 내린 땅덩어리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채택한 채 살고 있다. 이 개념들이 너무나 당연해서 어쩌면 이런 추상적 개념들이 마치 만져지기라도 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지구는 이런 개념들을 친절하게 사피엔스를 위해 만들어주지 않았다. 이 모든 개념들은 사피엔스가 직접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들을 집단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피엔스들은 협력을 이어나갔다. 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표적인 추상적 개념 3가지는 바로 종교, 돈, 그리고 제국이었다. 현대 사피엔스는 휴가 때 자신의 고향을 떠나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새로운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일이 원시 사피엔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다. 자신의 부족을 떠나 고작 강 건너 부족 사람을 마주치는 것조차 매우 위험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방인을 적대시하는 이런 태도는 없어지고 협력을 이뤄냈고 이방인들과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는 공통으로 믿는 신 덕분이었다. 원시 사피엔스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것이라고 의미부여하기 시작했다. 가령 애니미즘 세계관이 지배적일 때 인간의 규범과 가치는 동물, 식물, 요정, 유령 등 다양한 존재들의 관점과 이익을 고려했다. 예를 들어 겐지스강 유역의 수렵 채집인 무리는 가장 큰 무화과 나무를 베지 못하는 규칙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무의 정령이 놓아여 인간에게 복수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또한 흰 꼬리 여우의 사냥을 금지했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흰 꼬리 여우가 부족의 노파에게 귀중한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애니미즘적 세계관은 매우 국지적이어서 더 큰 왕국이나 교역지대 전체를 아우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수요에 부응하고자 애니미즘은 다신교의 출현으로 발전했다. 다신교는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었다. 다신교 세계관에서 세상은 바다의 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 등 다양한 신들에 의해 다스려졌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들의 통제에 협력하기 시작했다. 어부들은 안전하게 만선으로 복귀하기를 바다의 신에게 빌었고 농부들은 풍요를 기원했다. 군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했다. 애니미즘이나 다신교는 이미 언급했던 자연상태의 협력 규모 150명을 초과하여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부족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도 동일한 신이나 정령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서로 쉽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어주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굳이 10만 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요즘에도 같은 종교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신뢰와 친근감을 느낀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수렵 채집과 농경 사회에서 사피엔스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준 허구는 종교였던 것 같다. 도시와 왕국이 등장한 이후에도 종교가 사피엔스에게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지만 인간을 더욱 결속력 있게 만들어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다. 돈이 허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돈은 종교 뺨칠 정도로 정교하게 짜인 신뢰를 바탕으로 만든 허구이다. 돈이 탄생하게 된 히스토리를 알아야 돈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다. 초창기 인류는 물물거래를 통해 필요한 재화를 얻었다. 그러나 물물거래는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불편한 경제 시스템이다. 매 시기마다 쌀의 수확량이 다르고 전염병이라도 돌면 가축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자연재해나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물물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했다. 거래를 위한 척도나 기준이 애매했다는 의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가 등장했다. 화폐는 조개껍질, 곡류, 금속 화폐 등 거래의 기준이 되기만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 심지어 감옥에서는 담배가 화폐였다. 과거 디아블로2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게임 회사에서 시키지도 않았지만 게임머니의 가치가 보잘것없어지자 조던링이 화폐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구에 처음 방문한 외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소 한 마리를 사기 위해 조개껍질 100개와 바꾼다거나 혹은 100만이라고 쓰여져 있는 20g짜리 구리동전과 바꾸는 거래 장면을 외계인이 본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화폐의 실질적 가치는 소 한 마리의 가치와 비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화폐를 신뢰하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신뢰의 바탕이 무엇이든 간에 돈은 모든 사람이 믿는 신과도 비슷한 존재가 되었다. 또한 돈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언어, 국적, 종교, 사회적 관습이 달라서 차별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돈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함으로써 그 차별에 간극을 메웠다. 돈은 종교, 성별, 인종, 연령, 성적 지향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신뢰 시스템이다. 사피엔스는 돈 덕분에 서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도 돈을 벌겠다는 유일한 목적 하나만으로도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다. 종교는 부족 단위의 협력을 이뤄냈고 돈은 도시국가 단위의 협력을 이뤄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 단위의 협력을 이뤄낸 것은 제국이었다. 국가 단위의 협력은 전 세계적인 통합을 의미했다. 제국을 활용한 사피엔스의 통합은 종교와 돈보다도 인간이 더 깊이 개입했다. 종교와 돈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의해 생겨났고 인간의 개입이 적었다. 반면 제국의 경우 한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다른 민족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이나 군사력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국이란 다른 민족을 통제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거나 식민화시켜서 그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제국으로는 대영제국이 있었다. 다스리는 영토가 워낙 광대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1815년부터 1914년까지 대영제국의 전성기 동안 26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와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명의 인구가 대영제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다. 제국주의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제국주의자라는 말은 거의 최고의 정치적 욕설처럼 들린다.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유는 제국주의가 실현되려면 유혈 사태가 수반되어야 하며 압제와 전쟁으로 그 정치 체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국주의는 수많은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지워버린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흐른 현대의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제국주의를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가 제국주의의 유산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제국은 사피엔스 통합의 불가피한 역사적 수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현대 인류의 문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제국주의의 유산이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제국주의 유산만 돌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령 영국과 인도 사이의 관계는 이를 증명한다. 영국은 인도를 정복하고 점령하는 과정에서 인도인 수백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켰다. 하지만 영국이 인도에 남긴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과거 인도 영토에 산지해있던 왕국, 공국, 부족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태를 하나로 통일하여 공통의 민족의식을 가지게 했다. 이 덕분에 인도는 하나의 정치 단위로 기능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영국인들은 인도 사법제도에 초석을 놓았으며 행정부 구조를 창건하고 경제적 통합에 극히 중요한 철도망을 건설했다. 독립 인도는 영국에서 구현된 형태의 서구식 민주주의를 정부 형태로 받아들였다. 영어는 아직도 공용어로 쓰이며 힌디어, 타밀어, 말라, 얄라머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중립 언어로 쓰인다. 인도인들의 문화라고 알려져 있는 크리켓, 차는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인도 문화에 뿌리 깊게 박힌 이러한 영국 출신의 문화들은 이제 더 이상 인도에서 분리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국의 이데올로기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는 계속 말했듯이 사피엔스가 믿었던 다양한 허구 중 하나였다. 제국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사람을 아우른다는 가치를 설파한다. 사피엔스는 본능적으로 우리와 그들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같은 영토에서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종교와 관습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피엔스는 우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일절 무관심하다. 그들의 영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즉 사피엔스는 본능적으로 인종적 배타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본능을 극복하고 세상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사피엔스의 본능보다 더 위대한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했다. 그 이데올로기의 주요 내용은 제국은 온 세상이 하나라는 것, 모든 장소와 시간에 적용되는 일군의 원칙들이 있다는 것, 모든 인간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인류는 하나의 대가족으로 인식되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가치는 기원전 550년경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드로스에게로 고대 그리스의 왕, 로마의 황제, 무슬림 칼리프, 인도의 세습군주, 그리고 마침내 소련의 지도자와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이어졌다. 이런 식의 모든 인간을 아우르는 제국과는 제국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피지배 민족들의 반란 시도를 무효화했으며 독립된 민족들이 제국의 팽창에 대항하려는 시도까지 무효화할 수 있었다. 제국 시스템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든 부정적으로 작용했든 논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피엔스를 통합시키고 협력시킨 데는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결론. 부족 단위의 협력을 이루어낸 종교, 도시 국가 단위의 협력을 이루어낸 돈, 국가적 통합을 이루어낸 제국을 보고 있노라면 사피엔스의 역사는 개인성에서 집단성으로 서서히 변이되는 역사인 것처럼 보인다. 역사적으로 오늘날같이 문화적으로는 언어적으로 통합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심지어 2100년이 되면 현존하는 언어 7000여 개 중 1500개가 소멸된다고 하니 인류의 통합은 더 가속화되어가는 것 같다. 이러한 사피엔스의 협력과 통합은 분명 사피엔스를 지구상 먹이사슬 최상위로 위치시켜준 요인임이 분명한 듯 보인다. 사피엔스는 그런 협력의 DNA 덕분에
아프리카 한 구석에서 자기 앞가림만 신경 쓰던 별 중요치 않은 동물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동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종교, 돈, 그리고 제국주의 다음으로 사피엔스가 믿을 허구는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종 SNS, OTT 서비스, 문화 교류는 전 세계 사람을 더욱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강남스타일,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BTS 이야기라면 바로 누구와든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통합이 되려는 트렌드가 사피엔스의 본능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준으로 선을 넘게 되면 어느 날 그러한 본능이 오히려 우리를 자멸시키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보게 된다.